예, 경제학 입문 12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실업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83쪽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측정하는 것.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L이라고 하면 그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L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연로자라든지 전업주부, 학생 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경제활동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레이버 폴스 앞자 따가지고 L이라고 하고요. 비경제활동은 이제 넌 하나 더 붙여가지고 N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 가능 연령 인구 P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의 L과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NL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줄을 보시면은 경제활동 인구 L은 취업자 E와 그리고 실업자 U의 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 하고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 둘로 나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 L 레이버 포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실업자 unemployment 해가지고 실업자의 수를 분자에다 두어서 이제 그 둘로 다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실업자 U를 경제활동 인구 L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실업 또는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P 중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L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L을 생산 가능 연령 인구 P로 다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지표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하겠죠. 근데 보통은 15세 이상 연령 인구로다가 이제 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이 둘은 서로 이제 음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를 보인다,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오쿤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오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 마이너스의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실업 관련된 또는 고용 관련된 자료 2020년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 자,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아까 P라고 이제 해서 P라고 약칭을 했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인데요. 15세 이상 인구가 4,478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고요. 그중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2,801만 2천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677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 2,801만 2천 명 중에 취업자는 2,690만 4천 명이고요. 실업자는 110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계산해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 2,801만 2천 명 중에 실업자 110만 8천 명 해가지고 3.96%, 이게 2020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2,801만 2천 명,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4,478만 5천 명이니까 62.55%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우리나라의 실업 또는 고용과 관련된 자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우리나라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실업률 추이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자, 2000년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2008년까지 또 살짝 내려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그 미국발 주택 금융시장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업률이 조금 높아졌고 다시 또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을 반영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특정한 연도의 실업률은 정상적인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 저기서 이제 수평선으로다가 그림에서 수평선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실업률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정상적인 실업률을 갖다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 실업률은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평균 실업률을 갖다 의미를 하고요. 우리나라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평균 실업률을 보면은 3.6%입니다. 그래서 이 3.6%가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은 정상적인 실업률이니까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률 3.6%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실업률에서 벗어난 거 2020년 같으면 아까 실업률이 3.96%라고 했으니까요. 정상 실업률, 자연 실업률 3.6%에서 0.36%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기적 실업이다. 경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 크기가 0.36%. 그리고 정상적인 실업률이 3.6% 정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업률 통계는 좀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실업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업자로 보고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경제활동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로 계산이 돼서 실업률을 높이는 거죠. 자, 근데 그거 말고 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한 그런 실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자들을 실망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실업자이죠. 그렇긴 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 지표 자체가 실직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그 지표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지표가 사실은 만들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고용 상태가 아닌 실직 상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실업률도 사실은 뭐 그 산업별 실업률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내기도 산업별보다 연령별 실업률 뭐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내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실업률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내기도 합니다. 연령별 실업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학생분들하고 관련된 뭐 청년 실업률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이제 통계가 잡혀서 통계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업의 발생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실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속 기간이 대체로는 짧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직장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실업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 장기적인 실업자들로 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 둘이 맞닥뜨려가지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조정되고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항상 완전 고용되는 것이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 정상적인 실업률, 뭐 한 20년 동안의 평균 실업률을 중심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찰적 실업, 그 두 가지 중에 마찰적 실업은 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친 실업을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마치고
바로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조금 그 실업 상태에 놓여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장을 찾고 옮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그러니까 노동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 노동 공급량이 되겠죠. 이 둘이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수보다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아서 또는 거꾸로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서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조적 실업 이게 이제 장기적인 실업을 설명하는 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실업은 그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제, 두 번째 노동조합, 세 번째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저임금제인데요.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헌법 제3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이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아직 2021년이긴 한데요. 내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그리고 8시간 하루에 일한다라고 하면 하루 1급 또는 뭐 일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73,28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09시간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월급으로다가 191만 4,440만 원 이게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업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숙련 노동자 의 실업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이제 최저가격제 또는 뭐 가격 하한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노동시장을 설명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시험 이전에 배웠던 수요 공급 이론 똑같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가 노동 공급 곡선 그리고 D가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일치하는 이점이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점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대가는 노동시장의 가격 변수는 이제 임금이 하기 때문에 임금 W 웨이지 앞서타서 W라고 이제 종축에다가 여기다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동 공급 S와 노동 수요 D가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점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균형 임금은 W 스타이고요. 그리고 균형 노동량 또는 균형 고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고용량은 L 스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 노동시장을 여러 개를 이제 구분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숙련 노동시장, 비숙련 노동시장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숙련 노동시장 같으면 이렇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긴 한데 비숙련 노동시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정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맞닥뜨리는 균형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 W 스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낮은 임금 가지고 생활비로 쓰기에도 이제 빠듯하니까 굉장히 노동자들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최저임금제를 포함해 가지고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 최저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 하한 또는 여기서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F라고 하는 요놈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뭐 사회 공동체가 WF라고 하는 이 수준만큼은 그래도 임금을 지급해주자.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뭐 사업주를 갖다 처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WF라고 하는 임금 수준에서는 쭉 따라가가지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공급량이 요 LS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노동의 수요량이 LD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동자를 찾는
그 양은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양은 LD인데 노동자들이 고용되려고 하는 양은 LS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차이만큼은 바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만큼이 결국 뭐냐면은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실업자의 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S에서 LD만큼의 차이, 요만큼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제가 실업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한 국민 경제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렇긴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그 비숙련 노동시장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장에 놔두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테고 그때 균형 임금 W 스타를 서로 주고받게 될 텐데요. 이것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지면은 그때는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정말 그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그리고 이제 효율성 임금 이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그 장기적인 실업, 구조적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노동 조건, 뭐 고용 조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용주와 사업주와 그 다음에 교섭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자들의 단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그리고 고용주, 사업주, 기업주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합의하는 과정을 단체 교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만들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그리고 고용주가 서로 이제 임금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것이냐, 그리고 노동 조건, 고용 조건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수준이라 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합의하는 과정을 단체 교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과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업도 일정한 요건이 만족이 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주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직장 폐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직장에 나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이제 막는 그리고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단체 교섭을 했는데 만족할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 파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형 임금 W 스타라고 아까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봤던 그 균형 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동의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해가지고 그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장기적인 실업, 구조적 실업의 세 번째 원인은 이제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임금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동자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지금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기업의 임금 수준을 균형 임금 수준으로 내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면 이제 노동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예전에는 한 시간에 노동자 한 사람이 예전에는 한 1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10개를 만들지 않고 한 8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태업을 한다 할까요? 태업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 수준
정말 임금 수준이 항상 균형 임금 수준에 정말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 임금, 아까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효율성 임금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또는 이제 사업주가, 고용주가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임금 수준이 균형 임금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임금 수준을 내리면 됩니다. 임금 수준을 내리면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윤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임금 수준,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임금을 깎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또 이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더 크게 하는 것인지 이제 고려했을 때, 임금 수준을 균형 임금보다 더 높게 해주는 게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임금 수준을 높게 놔두겠죠. 그래서 그런 임금을 효율성 임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같으면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더라도 기업이 임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업주가, 소유주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는 그 균형임금 수준에서 균형임금 수준보다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임금을 낮추려고 해가지고 낮출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는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임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불하는 임금을 균형 임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효율성 임금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는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노동자들의 이직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열의가 커지고, 노동자들 좀 더 좋은 자질을 가진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노동자들의 건강, 이거 중요하죠. 아까 우리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정부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건강, 영양 이런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좀 좋게 얘기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 같으면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때, 그러면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그럼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유인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직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기업들이 이제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갖다가 많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을 확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적 자본이 확충돼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다시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은 정말 기존에 있던 고용자들이 이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임금 수준이 높으면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열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교육해 훈련시켜가지고 해놨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겠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 열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효율성 임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신규 직원, 신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채용할 때 그때 좀 더 자질이 우수한 노동자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자질이 높은 정말 그 지원자들 중에서 실제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자질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삼성은 이 효율성 임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정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의 정말 임금 수준이 다른 대기업의 임금 수준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예전에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걸 먹고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으니까 그 기업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은 임금 수준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삼성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해고되면 다른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더 낮은 임금만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처음 채용할 때 삼성의 급여가 높으니까 임금 수준이 높으니까 더 높은 자질을 갖춘 그런 그 지원자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을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 탐색과 관련된 실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탐색 실업 또는 뭐 탐색적 실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직업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현실에서 살펴보면 노동자들마다 취향과 기술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그 일자리도 보면 일자리마다 속성이 다 제각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향과 기술이 다른 취향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서로 다른 구직자와 그 다음에 속성이 다른 비어있는 일자리 이러한 정보가 기업과 가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게는 이제 노동자들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같으면 자신의 취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일자리 속성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 어디가 나랑 적성이 잘 맞는 그런 일자리인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속성 잘 알고 있죠. 잘 알 수 있죠. 근데 노동자들의 취향과 기술 이거 하나하나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안 돼가지고 실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업을 탐색 실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탐색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술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탐색 실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걸 갖다 좀 단축시키는, 그래서 이 탐색 실업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것, 공공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고용 촉진 기관,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공직업훈련소에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직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종에서 새로 나타나는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탐색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 가운데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보험과 같은 실업보험은, 자, 이거는 고용이 안 돼도, 그러니까 실업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의 이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와는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탐색적인 실업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주차에서는 그 생산과 성장 중에 이제 그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한 7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지난 시간에 하나 소개해서 총 8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2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